좀 더 기다릴까요, 회장님?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겠죠. 뭐 그냥 하시면. 예. 예, 그 시간 됐으니까 오늘 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공부할 내용, 준비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 스크린 화면 또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으로 스크린 쉐어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넘어갔죠? 네. 네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날 저희가 사진을 크게 구분하는 방법, 읽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진은 리얼리즘이다, 이 사진은 로맨티시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어떻게 하면 절대 늘지 않는지, 그다음에 또 예술과 예능이라는 단어로 작품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가의 마인드, 촬영자, 제작자의 마인드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걸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사진을 공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공부를 해갈 건데, 그러면은 사진을 공부해서 도대체 어떠한 사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해서 그러면 뭘 할 건데, 나중에 사진을 내가 공부한 뒤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진, 다시 말해서요, 지금 사진을 찍으면 좀 오랫동안 찍으셨던 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그 인포메이션과 기술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사진, 그게 이제 이미 배우신 게 있다면 보통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좀 다르겠죠. 배워서 그것을 구현하면 좀 더 다른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들이 나오는 결과치들, 그러니까 사진을 공부하여 만들어낸 사진들, 또 그 공부하는 기술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들을 오늘 쭉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번 학기에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 끝나면 오늘 보여드리는 이 멋진 사진들, 그러니까 기술이 적용된 사진들을 몇 가지 정도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테크닉, 기술 테크닉이에요. 사진을 잘 찍는 테크닉,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테크닉들이 있죠. 수많은 테크닉들과 또 그것을 응용하는 것, 또 약간 바리에이션한 것, 뭐 종류, 가지수로 말하자면 뭐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만 요약해서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좀 잠깐 이제 이렇게 웜업하고 싶은 마인드는, 일단 유명한 사진가들이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좀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이제 만레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내가 드라이브를 하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차를 타는 거지 그걸 하려고 내가 운전기사가 될 마음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운동과 노동의 차이죠. 내가 하기 싫은데도 꼭 해야 되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이게 이제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목적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운동. 그 차이입니다. 사진을 내가 무슨 모시고 다니듯이 사진을 꼭 해야 되는 어떠한 그 강박이나 스트레스로 사진을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즐기시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낸, 이제 내가 작품이라고 만들어내는 사진들은 하나의 어떠한 일관된 작품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맛이 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이 한 가지 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품 활동을 한다면.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 관련된 테크닉들은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를요, 제가 밑에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를 먹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놨는데 이 번호가 제가 수년간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어른들이랑도 같이 공부해보고 하면서 얻은 제 인사이트입니다.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 순서를 따르니까 사진이 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도 좀 빨리빨리 배워지고 그러더라라는 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희 왜 수학 시간에도 산수 시간이죠. 뭐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고 나누기 곱하기는 좀 나중에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기술을 습득해가는 과정이.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막 우왕좌왕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는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니까 많이 좋더라라고 이제 번호를 제가 굳이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사진 기술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딱. 왜냐하면은 조리개 기술, 셔터 스피드 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조리개라는 건 렌즈 안에 들어있어요. 렌즈 안에 조리개 돌리면 이게 구멍이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렌즈를 돌리면 이게 조리개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래요. 이렇게 007 영화 보면 이렇게 오므라지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조리개라는 것을 활용한 기술이 있고 또는 이제 카메라 바디에 셔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셔터 누르면 찰칵 찍히는 그 셔터 스피드로 기술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모든 기술은 거의 대부분 아 이건 조리개 기술이야, 아 이거는 셔터 스피드 기술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사진을 만드는 방법인데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컴바인 하는 거예요. 여러 장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한다고도 하고 컴바인 한다고 합니다. 여러 장을 찍어야 비로소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웃포커스라는 사진이 있어요. 이 아웃포커스라는 사진은 조리개 기술, 이렇게 왼쪽에 빨간색 부분으로 조리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아웃포커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는 백날 만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리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파노라마라는 테크닉이 있어요. 파노라마. 이 파노라마 사진을 내가 너무 멋있어서 이걸 배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 장 찍어서 하나로 컴바인 하는 거지 한 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내가 롱 익스포저라는 사진을 정말 예뻐서 이거를 공부하고 이걸 찍고 싶어요.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조리개를 뭐 만지거나 여러 장을 찍거나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사진 기술에는 크게 조리개 관련된 기술하고 또는 셔터 스피드 관련된 기술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로 요즘에 새롭게 그러니까 포토샵이 유행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그것을 한 대로 묶는 이렇게 멀지하는 형식으로 사진을 하는 예술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 서로 이렇게 독립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죠. 아웃포커스부터 패스트 셔터 스피드, 슬로우 셔터 스피드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아웃포커스라는 테크닉이 적용된 사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아웃포커스 사진입니다. 유리병 안에 동전이 있고요. 동전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병 입구나 다른 부분은 이렇게 아웃포커스, 포커스가 아웃된 거죠. 대부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꽃 한 송이 또는 사람 한 사람의 얼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고 뒷 배경은 이렇게 블러되는 것. 이것을 아웃포커스 사진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요 강아지 풀이
뒷배경이 이렇게 블러됐죠? 이렇게 블러되는 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요걸 누가 이렇게 찍었다면, 아, 이분은 아웃포커스라는 테크닉을 썼구나. 그 기술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진을 이제 사진 컨테스트에 내면, 아, 이 촬영자는 아웃포커스라는 테크닉을 적용해서 작품 사진을 만들었구나. 다시 말해서, 아, 이 촬영자는 조리개 기술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웃포커스입니다. 특정 부분만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블러 처리하는 거. 이것을 잘 찍으실 수 있다면 조리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패스트 셔터 스피드입니다. 방금 전에 이 아웃포커스도 그렇고요. 지금 이 패스트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셔터 스피드가 내가 뭐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찍을 때 그 움직이고 있는 대상보다 내 셔터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상이 저렇게 정지 화면처럼 나와요. 이렇게 가루들이 공중에 서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뭐 말이 달리는데 공중에 말다리가 떴다던가, 분수대에서 찍었는데 물방울이 이렇게 옆에 서 있다거나, 아, 나 이런 걸 찍고 싶어.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돼요. 이런 걸 찍고 싶어 하는데 조리개를 백날 만지거나 다른 버튼을 뭐 수십 개를 만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가 그러면은 얼마나 빨라야 되느냐? 그건 또 나중 문제인데 어쨌든 셔터 스피드가 빠른 것들 빠르게 하면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라는 게요, 좀 전에 아웃포커스도 그렇고 지금 패스트 셔터 스피드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순 없어요. 사진이 갖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이렇게 볼 수 없죠. 뭐 이렇게 보고 싶어서 막 가까이 가서 눈 찌르고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댄서가 이렇게 모델이 춤을 추고 가루를 날리고 물을 튀고 하는 것도 우리는 봤겠죠. 기억은 하겠지만 이 상을, 이 이미지,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해요. 우리의 뇌와 뭐 그 눈은. 그러니까 보긴 봤지만 이런 장면이 나한테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지 화면이라든지 포커스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시각적인 매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좀 전 것이 패스트 셔터 스피드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슬로우 셔터 스피드예요.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하는 거죠. 빨리 찍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찍으면 움직이는 피사체보다 움직이는 대상보다 내가 찍는 속도가 늦으면 이제 그 움직이는 쓸리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진 용어로 모션 블러라 그래요. 모션 블러, 동감이라고 합니다. 동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동감이 잘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 사진은. 그래서 이 동감이 표현되도록 셔터 스피드를 천천히 하는 것. 천천히와 빠르게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폭포 앞에 가서 폭포 사진을 이렇게 밀키한 폭포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폭포 앞에서 촬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밀키하게 아주 실키하게 이렇게 물줄기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느리게 해야 돼요? 몇 초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대답을 못해요. 아, 폭포 사진은 30분의 1로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한다면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의 양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폭포는 확 빨리 떨어지고 어떤 건 쫄쫄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지는 거지 미리 무슨 공식처럼 이것은 몇 분의 1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모델 사진도 이렇게 찍으려면
몇 분의 1초로 찍어야 돼요? 제가 이런 사진은요 500분의 1초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제가 사기치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 모델이 어떤 속도로 춤을 추는지 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춤을 추면 더 빨라져야 되는 거고요. 천천히 춤을 추면 더 셔터 스피드가 낮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하면서 내가 셔터 스피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슬로우 셔터 스피드로 마치 사진을 이렇게 그림처럼 움직이는 대상들의 움직임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셔터 스피드에 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다음 거는요. 이렇게 사진 카메라를요. 보통 이게 찰칵찰칵 이렇게 찍는데 그게 아니고 찍을 때 하나 둘 찰칵 이렇게 카메라를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요. 카메라는 보통 들고 찍는 게 상식인데 카메라 자체를 하나 둘 이렇게 세로로 쓸면서 찍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이 피사체들이 이렇게 아래 위로 쓸리게끔 나와요. 이런 사진들을 틸팅 또는 버티컬 패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찍는 사진들이 있어요. 저희가 촬영 실습 나갈 때 한 번씩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줌잉이에요. 보통 카메라를 이렇게 줌 렌즈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해서 이렇게 렌즈 줌을 조정을 하는데 내가 찍는 동시에 이 줌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찰칵 그러면은 확 쏟아지는 몰입되는 느낌으로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슬로우 셔터 스피드라고 해요. 특히 이렇게 쏟아지게 몰입되게 되는 걸 줌잉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피닝이에요. 스피닝은 이렇게 좀 어지럽죠. 이렇게 돌리는 거. 카메라를 찍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돌리면서 찰칵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상들이 이렇게 뺑뺑 돌면서 돌리는 듯이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어지럽게 자꾸 흔들고선 찍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죠. 궁금하시죠? 이게 결과물이 우리가 시각예술로서 결과물이 예쁘게 미학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죠. 사진에 동감을 담는 겁니다. 이렇게 뺑뺑 도는 듯한 이렇게 빨려드는 듯한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는 듯한 이러한 느낌들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욕구 같은 게 창작자에겐 있죠. 그 창작자들이 카메라의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들의 의무죠, 의무.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셔터 스피드가 패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찍는데 찍으면서 동시에 지나가는 이 자전거 탄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이 초점은 초점 맞은 이 사람은 선명하게 나오고 그 배경이 이렇게 쓸리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런 사진들을 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닝, 스피닝, 줌밍, 틸팅 네 가지를 합쳐서 슬로우 셔터 스피드의 네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슬로우 셔터 스피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슬로우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소개해 드릴 게 슬로우 셔터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가 천천히 간다는 거고요. 롱 익스포저, 롱은요 천천히를 보다 훨씬 더 길게 예를 들어서 찰칵 이게 뭐 1초만 되면요 찰칵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수준이 아니라 뭐 30초 아니면 1분 이렇게 찍습니다. 30초 찍으면 찰 하고요. 30초 뒤에 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그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찍으면 그 사이의 움직임들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폭포가 이렇게 구름이나 안개처럼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롱 익스포저 사진, 한국말로 장노출, 길게 노출,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한다 그래서 롱 익스포저, 장노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의 매력이 있어서
이 롱 익스포저 사진을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자.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길게 하는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앵글이에요. 와이드 앵글은 이렇게 넓은 앵글이죠. 우리가 사람의 시야로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한 대략 이만큼 정도 보이죠. 이제 내가 손을 이렇게 놓고 두 손이 다 보이는 어느 시점, 더 넓게 가면은 내 손이 안 보이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각도는, 화각은 이 정도 됩니다. 몇 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처럼 눈이 이렇게 찢어지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는데, 이거보다 더 넓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개운하잖아요.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탁 트이잖아요. 창문도 넓은 데서 보면 풍경이 시원하고, 좁게 보면은 답답하겠죠. 그렇게 우리 눈보다 더 각도가 더 큰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사용하면 이렇게 보통 보는 것보다 꽉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육안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렌즈를 쓰면 여기부터 끝까지 넓게 볼 수 있죠. 이런 렌즈를 우리가 와이드 앵글 렌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서 그것을 카메라에 끼워서 쓰시면 다 이렇게 촬영이 돼요. 물론 이제 촬영하는 요령들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렌즈를 사셔야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와이드 앵글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앵글. 다음에 다음 번째는 이제 매크로예요. 매크로. 좀 전에 와이드 앵글이 우리 눈보다 넓은 세계를 보여주는 렌즈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은 거, 물방울, 이슬방울, 또는 뭐라 그래야 돼, 꽃씨,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마이크로한 세계 있죠. 마이크로한 세계, 그것들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그런 렌즈를 우리가 매크로 렌즈라고도 하고, 또 마이크로 렌즈라고도 합니다. 캐논 브랜드에서는 매크로라고 하고요. 소니나 나이콘 브랜드에서는 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와 매크로가 굉장히 전혀 다른 단어인데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같은 의미로 씁니다. 매크로라는 건 확대해서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꽃 이슬이, 어떤 식물의 이슬이, 물방울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이런 장면 우리 눈으로 보려면 굉장히 어렵죠. 현미경 같은 걸로 봐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슬 사진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슬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크로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매크로 렌즈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보기 어려운 세상, 그것들에 대한 매력들이 또 있죠. 혹시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이슬은 보신 적 있죠? 이슬은 참이슬 말고요. 이슬을 우리가 본 적은 있는데, 그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없다가 이슬이 이렇게 풀잎에 이슬이 맺힌 건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맺히는 과정을 본 적이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그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풀잎 위에 이슬이 조그만 불방울부터 좀 커져서 이렇게 생긴다. 1번. 2번은 그냥 없던 풀잎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방울이 폭 생긴다. 이게 2번이에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지금 마이크를 다 꺼두셔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1번. 조금만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다, 이슬이. 두 번째는 갑자기 확 생긴다. 1번. 네. 정답은 땡, 2번입니다. 2번. 풀잎에 아무것도 없다가요, 이슬이 생길 때요, 갑자기 확 생겨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왼쪽에 조금 이슬이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 또르륵 해서 또 또르륵 그렇죠. 커지죠. 그렇죠. 걔네가 뭐 굴러다니다가 옆에랑 붙어서 커질 수 있는데, 그 조그만 것이 생길 때 서서히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확 생겨요.
그러니까 물방울이라는 게 갑자기 확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가 제 예전에 가까웠던 어느 목사님께서 촬영하신 사진과 비디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요. 이슬이 갑자기 확 생겼는데 마침 거기에 개미가 있었던 거예요. 개미가 풀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이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에 빠진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미가 막 자기 죽는다고 막 이렇게 헤엄치는 것도 아니죠. 허부적거리면서 나오는 것을 매크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슬이 보통 이렇게 풀이 있으면 이 위에 이렇게 이슬이 생기는데 이렇게 위에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풀잎 끝에 매달려 있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슬이 여기 딱 풀에 매달려 가지고. 그런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얘가요 이렇게 돌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돕니다. 그런 우리 눈으로 마음 먹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미세한 세계를 담는 것이 이 매크로 렌즈입니다. 매크로 렌즈는 이런 사진을 찍으시고 싶으면 매크로 렌즈를 사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렌즈를 산다고 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있죠. 네, 다음은 하이 스피드입니다. 하이 스피드. 아까 제가 그 댄서 이렇게 가루 날리는 댄서 사진은 제가 패스트 셔터 스피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이것은 하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하이 스피드. 하이와 패스트가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규정되거나 말로 정해진 건 아닌데 많은 사진 세계에서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패스트 셔터 스피드 그러면 아까 보통보다 빠른 것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이 하이 스피드는요. 우리가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은 공기총알, 비비탄 같은 거 총알로 이 전구를 맞춰서 깨지는 그 순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암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저기서 총을 쏠 테니까 저 전구를 맞출 거야. 그러니까 찍어봐. 하나, 둘, 셋, 찰칵. 저쪽에서 총을 빵 쏘고. 그래서 찍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거의 총이 내 손가락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찍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들고요. 뭐 한 1000장 찍으면은 한 장 나올까 말까? 그렇게 가능성이 희박한 컷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컷도 존재가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보는 거 번개 사진. 번개 사진 같은 건 우리가 찍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야 하늘 저쪽에서 지금 번개가 칠 거야. 자 준비해. 하나 둘 셋 해도 우리는 찍을 수가 없어요. 번개가 안 찍혀요. 우리 카메라에. 너무 빨라서. 하물며 번개가 어디서 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번개 사진을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면서 번개다 찰칵 이렇게 찍었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사진이죠. 새 사진. 새들이 막 날아가는 거, 둥지 위에서 갑자기 탁 점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찍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 굉장히 찰나적인 순간을 요게 이제 카메라 위에 이렇게 트리거라는 스마트 트리거예요. 요 이름이. 스마트 트리거라는 장비를 이렇게 달면은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요 스마트 트리거 안에 몇 가지 센서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사운드 모드, 2번 라이트닝 모드, 3번 뭐 동작, 모션 모드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운드 모드 그러면은 이 셔터가 내가 누르면은 찰칵 찍히는데 그게 아니고 스마트하게요. 소리가 나면 셔터가 찍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사진이 지가 알아서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구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총을 빵 쏘면 그 소리와 동시에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번개 같은 거는요. 라이트닝 모드로 해놔요. 저 스마트 트리거에. 그러면 카메라가
뭐가 자기가 잡은 앵글 안에서 뭐가 반짝거린다 그러면 그냥 찍는 거예요. 우리 손보다 굉장히 빠르죠. 그렇게 그 최신 장비를 이용해서 찍는 방법입니다. 이 하이 스피드 사진은 이 스마트 트리거라는 게 없으면 찍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그러면 이 트리거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비쌌는데요. 요즘에는요 몇십 불짜리부터 몇백 불까지 많이 값이 싸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내가 파노라믹이라고 이렇게 넓게 가로로 넓게 보이는 사진들 있죠. 이 도시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보이도록 촬영하는 거. 그러면 이 사진은 한 장으로 찍은 게 아니고 그만큼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한 장 다음 컷은 여기 옮겨서 찰칵, 다음에 찰칵, 찰칵, 찰칵 이렇게 다섯 개를 찍어서 그 사진을 컴퓨터에서 이렇게 머지하는 이제 포토샵이죠. 그런 데서 이렇게 띡띡띡띡 해서 머지 버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예요. 한 장으로 찍을 수 없는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을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파노라믹 랜드스케이프, 파노라마 사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을 만들어서요. 이게 파노라마 길잖아요. 얘를 그냥 개념상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딱 붙여요. 지금 가로로 긴 걸 동그랗게 말아서 딱 붙이면 밑에 있는 요런 파노라마 사진이 돼요. 요런 사진을 폴라 폴디네 그러니까 폴라 파노라마 이렇게 부릅니다. 폴라 원형 파노라마, 폴라 파노라마 이렇게 불러요. 폴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는 그 효과 버튼 이름이 그 메뉴 이름이 폴라 코디네이트예요. 극좌표라고 폴라 코디네이트. 그래서 그냥 폴라 파노라마 또는 원형 파노라마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사진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어떠한 공간을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해내는 건데 그 뉴욕 맨하탄 남쪽에 그 자유의 여신상 그 구경하는 그 유람선 배들이 선착되어 있는 피어들이 있습니다. 그 배들 막 서 있는데 그 맞은편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남쪽에 못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예술가들이 많대요. 그 동네에 플리마켓이나 토요일 오전에 가면은 아티스트들 아트 크래프트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아티스트들이 팔거든요. 쭉 이렇게 재밌습니다. 쭉 그 예술품들을 파는데 거기에서 요 사진을 맨하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파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싸지 않습니다. 뭐 190불, 200불 정도 해요. 자, 지금 보이시는 우리가 보통 보는 풍경보다 훨씬 더 넓은 사진을 만드는 것, 그걸 파노라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강의 스케줄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진에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미술에 인상주의가 있어요. 인상주의.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 그럼 대표적인 게 모네죠. 모네. 그 화풍이 나왔을 때 그 전에는 그 관학주의라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거. 그게 화가예요. 화가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똑같이 풍경이 있으면 그 풍경과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 잘 그리는 화가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주의 학풍이라면 관학주의, 그 다음에 상상해서 그려도 안 됩니다. 있는 거 그대로. 그런데 그게 너무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느낌이 더 중요해. 내가 파란색을 보고 있지만 내 눈에는 저게 초록색이랑 파랑이랑 섞여 있는 것 같아. 그게 모네입니다. 그래서 모네가 우산을 든 여인이라든지 일몰 사진이라
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색깔과 색채, 그러니까 색채, 질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빛을 강조하면서 그려낸 그러한 그 그림이 모네의 그림이 아주 히트를 치고 이제 인기를 얻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모네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여러 화가들이 어떠한 특정한 폭풍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화가 그러죠. 인상주의 화가. 고호, 마네, 모네 많죠. 근데 저희가 사랑하는 화가들이 많죠. 그럼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기존에 그림 그렸던 어떠한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익스프레셔니즘, 인상주의 사진은 좀 개척하는, 도전하는, 또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에서도 전통적인 사진을 찍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색채와 질감과 빛을 강조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위기, 그것을 인상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임프레셔니즘 포토그래피라고 해요. 구글에 임프레셔니즘 포토그래피, 임프레셔니스트 포토그래피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이와 같은 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밝기가 맞아야 되고 초점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달랑 한 장이어야 되고 자, 이런 게 전통적인 사진이라면 밝기 조금 어둡거나 내 맘대로 밝거나 어둡게 내가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초점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장 아니 여러 장을 겹쳐서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려는 노력들 그 노력의 결과물로 산물로 만들어진 시각 그러니까 색채와 질감과 빛을 강조하는 빛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진들 이것을 사진에서 인상주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인상주의 사진의 대표적인 만드는 테크닉이 이 멀티플 익스포저예요. 멀티플 익스포저라는 건 다중 그러니까 여러 개를 노출 여러 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우리가 옛날 필름 같으면요 내가 찰칵하고 필름 감으면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감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또 찍어요. 그럼 그 위에 또 찍히겠죠. 착각한 다음에 다시 감아서 또 찍어요. 이렇게 여러 장을 겹쳐서 찍는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모드에 내가 3장 겹쳐 찍을 거야. 아니면 뭐 10장 겹쳐서 찍을 거야. 라고 세팅을 해놓고 찍으면 10장이 착착착착 그 위에 겹쳐서 찍힙니다. 그렇게 겹쳐서 찍는 그 좀 고난이 기술 그것들을 다중 노출이라고 하고요. 멀티플 익스포저라고 부르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를 이게 사진이야? 네 사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찍어?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찍어요. 이것을 인상주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인상주의 사진 계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 100년 정도 돼요. 이 역사는. 그러니까 야 요즘 애들은 희한하게 막 이렇게 겹쳐서 찍네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100년 됐다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이게 사진을 이제 오래 찍으신 분은 딱 보면 아실 텐데 이 사진을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 이런 그 풍경 앞에 서서 찍으면요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하늘이 너무 멋있어.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이런 데서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 멋진 풍경을 담으려고 촬영을 하면 이 하늘은 참 멋있게 나오는데 이 땅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사진을 더 밝게 찍어요. 그러면 이 땅 부분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하늘이 아주 하얗게 날려버렸죠. 하얗게 돼버렸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어둡게 되던가 밝게 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늘이 잘 나오면 땅이 어두워지고요. 땅이 잘 나오면 하늘이 밝아지고 그래요. 카메라는 이래요. 우리 눈은 그렇지 않죠. 우리 눈은 밑에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밝아도 밑에 디테일들이 다 보여요. 우리 눈은. 근데 카메라는 그걸 못해요. 카메라가 왜 못하느냐? 카메라가 그걸 하려면요. 카메라 센서에 우리 뇌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 렌즈가 우리 눈동자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우리 눈동자와 같고 우리 뇌와 같은 걸 한낱 기계에 넣어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와 렌즈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주 저질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야, 그럼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떻게 만든 거야? 네, 여러 장을 찍어서 멀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실전에서 나는 이렇게 찍는데 내가 찍으니까 이렇게 까맣거나 하얗게 날리거나 이래요. 내가 찍으니까. 근데 옆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 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는 여러 장 찍어서 포토샵에서 멀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어둡게 찍고 한 사람 밝게 찍었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야, 왜 너는 이렇게 잘 나오고 나는 안 나와? 그러면 너 카메라를 바꿔봐. 카메라가 후져서 그래. 또는 렌즈를 바꿔봐. 이렇게 자꾸 엄한 행동들을 해요.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국 끓이는데 국이 싱거워 그러면은 간장을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하면 될 것을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양파를 좀 넣어보세요. 아니면 냄비를 좀 바꿔보세요. 처방을 그렇게 내려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사진이 안 느는 건데, 지금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스갯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다녀보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솔루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사진은 뭐 늘지 않을 뿐더러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어둡거나 밝은 조건이 심한 곳, 어둡고 밝은 것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우리가 보기에 참 멋지게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장을 찍어서 합치는 원리로 사진을 만드는 거구나. 이것들을 HDR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진은 HDR로 해야지 만들어져. 이게 정답이에요. HDR. HDR은 High Dynamic Range라 그러는데, 뭐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내 카메라가 왼쪽처럼 시커멓게 찍거나 오른쪽으로 밝게 찍히거나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못하고 모르는 건 이걸 여러 장 찍어서 멀지 하는구나를 모르는 거지, 내 카메라는 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포커스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이 사진도 이제 사진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초점이 맞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초점이 안 맞는 곳이 없어요. 우리 눈은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내가 보는 장면들은 다 초점이 맞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그렇게 못합니다. 카메라는 그렇게 못해요.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전에 초점을 맞추면 병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에 초점이 맞잖아요. 그럼 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맞추는 초점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추면 이 뒷배경이요, 이렇게 블러드예요. 한 곳만 맞출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내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 뒤에가 블러드예요. 또 반대로 이 먼 데다 초점을 맞추면 이 앞에 있는 이 세 개의 기둥이 블러됩니다. 아웃포커스가 돼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네, 이것도 여러 장 찍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은 거 하나, 여기에 초점 맞은 거 하나, 여기에 초점 맞은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를 찍어서 그 사진을 포토샵에서 멀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한 장으로만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면 여기는 뿌얘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찍어서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을 카메라에 이렇게 카메라 메뉴에 살펴보시면은 브라켓팅이라고 있어요. 브라켓팅 촬영이라는 건 여러 개를 찍는 한 세트로, 여러 장을 한 세트로 찍는 거구나. 그걸 브라켓팅 촬영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 그 여러 개 찍어놨어? 야, 브라켓팅 촬영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태킹도 스택한다는 것도 이렇게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찍어서 하나로 묶는 것. 그걸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그 스태킹이라는 단어는 포토샵 용어예요. 포토샵. 브라켓팅은 카메라 용어고요. 스태킹은 포토샵 용어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묶는 것. 스태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태킹하는 기술을 포토샵에서 기술을 알면 아 이렇게 전체가 선명한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촬영을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 슈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카메라 메뉴에 인터벌 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메라에 미리 세팅해 두는 거예요. 야 카메라야 네가 1초마다 한 장씩 30장을 찍어라 하고 밑에 세팅을 해서 시작 누르면 얘는 1초마다 한 장씩 자기가 척 해가지고 30장을 찍어요. 그렇게 미리 내가 그 간격과 몇 초마다 또는 몇 장 이렇게 컷수를 정해놓고 세팅을 해서 시작 플레이를 해놓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찍겠죠. 그럼 그 30장이 생기겠죠? 그 30장을 아까 얘기한 요 방법, 그 스태킹이라는 메뉴로 포토샵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런 라이트 레일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사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찍히는 사진입니다. 자, 라이트 레일도 인터벌 촬영으로 그러니까 촬영은 인터벌 촬영으로 보정은 스태킹으로 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라이트 레일 사진. 전부 다 여러 장 사진을 번들로 브라켓팅해서 찍으시는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 일주 사진이라 그래요. 별 일주, 별이 움직이는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벌 촬영, 인터벌 슈팅 합니다. 보통 한 미니멈 200장, 300장은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는 30초마다 한 번씩 100장 찍어. 그러면 30초마다 한 장씩이니까 1분이면 2장이겠네요. 1분이면 2장. 그러면은 60분이면 120장. 1시간 동안 찍고 있는 거죠. 500장 찍어. 그럼 몇 시간 되겠죠. 그걸 얘가 척 30초 뒤에 척 30초 뒤에 또 척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그 수백 장, 300장 찍은 사진을 아까처럼 이렇게 스태킹이라는 포토샵에서 거기서 처리를 하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으로 절대 만들어지는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촬영을 한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타임랩스는 동영상 같은 것도 이거는 패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12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아웃포커스부터 패스트 셔터 스피드, 슬로우 셔터 스피드, 롱 익스포저, 와이드 앵글, 매크로, 하이 스피드, 그 다음에 파노라마, 멀티플 익스포저, HDR, 포커스 스태킹, 인터벌 슈팅. 이게 요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렸는데 지금 요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이 순서를 어기고 아니야 나는 파노라마가 좋겠어. 그래서 파노라마를 공부하시면 이걸 파노라마를 찍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습득해야 될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이 여기 있는 아웃포커스와 이것들입니다. 결론은 이걸 하기 위해선 거쳐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시는 게 사진의 이론적인 부분을 마스터하시기에도 또는 기술적으로 내가 기술을 더해가는 거. 사진이요 이렇게 병렬식으로 있지 않고요 쌓여요. A 기술, B, C, D 이렇게 쌓입니다. 쌓여서 이 베이직한 기술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고 있으면 이 고급한 기술들은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다니셔야 돼요. 갑자기 5학년부터 난 할래. 5학년에서 곱하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더하기를 이해해야 되네.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여러 개를 보여드린 이유는 첫 번째 사진으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사진으로 참 많은 종류의 이미지들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중에서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9번이 아주 마음에 들어. 또는 나는 12번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장르가 하나씩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그걸 단기 목표 삼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는 의미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기술이 동원되는 사진들, 결과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사진 세계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으면 이러한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구나를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남았는데요. 모니터 장시간 보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요. 질문 아니어도 하실 말씀 있으면 나는 지금 입이 너무 그질그질하다. 그러면 아무 얘기나 하세요. 마이크 이렇게 여시고 하셔도 됩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 걸로? 없습니까? 제가 컨퓨즈를 하는 거는 네. 멀티플 익스포저 하고요. 네. 인터벌 네. 인터벌 슈팅. 인터벌 슈팅하고. 네. 슈팅. 네. 아주 요거하고의 차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 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묻는다 그랬는데.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도 격이 있어요. 이건 만약에요. 5장을 찍어서 겹쳤잖아요. 그러면 네. 그 5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1번 사진, 2번 사진, 3번, 4번, 5번 사진이 다 내 눈에 보여요. 그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 투명 비닐 겹쳐 놓으면 다 보이는 것처럼 겹쳐 있는 듯이 나오는 결과물이 멀티플 익스포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벌 촬영은 여러 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보이는 건 얘는 안 움직인 것들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은 여러 장을 찍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똑같겠죠. 우리가 근데 그게 보기에.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차들이 움직여서 가잖아요. 그럼 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서 있는 차들 있죠. 예, 이 차들은 안 움직인 거예요. 이거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여기서 차 불빛이 있는 얘네들만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요 다음 사진도 집은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백 장을 찍어도 움직인 건 뭐예요? 별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터벌 슈팅은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상반되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진 안에. 한 장면인데 그 모든 컷들이 겹치는 게 아니라 겹쳤지만 움직이는 것들만 겹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냥 그 모양대로 있고 움직이는 것들만 이렇게 움직임이 표현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인터벌 촬영과 아까 멀티플 익스포저는 그냥 1번부터 5번 컷까지 다 보이는 거. 근데 멀티플 익스포저 할 때 네. 똑같은 데서 똑같이 찍으면 저렇게 겹쳐서 뭐 다 보이질 않죠. 이렇게 않죠. 각도를 좀 바꿔서 그렇죠. 찍어야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삼각대 놓고 5장을 탁탁탁탁 찍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안 움직이는 척은 보이겠죠. 그런데 찍을 때 척척척 내가 움직여요. 이렇게. 네모를 약간씩 그 겹 차이를 둬서 찍으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겠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 이 기능이 주인님 3장 찍겠습니까? 5장 겹치겠습니까? 이렇게 메뉴가 있는 카메라들이 많고요. 그게 없으면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포토샵 프로그램 그것도 사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예전에는 뭐 900불씩 해서 팔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를 몇 년 전부터는 한 달에 10불, 9불 99씩 내고 멤버십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토샵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결제를 하시면 1년치를 결제를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불씩 나가요. 내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포토샵이 안 됩니다. 그런 기술들은 참 기가 막히게 해놔요.
다시 돈을 내면 바로 또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또 질문, 수준 높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상 질문, 지금 이렇게 내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리면은 많이 받아본 질문.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도 이런 기능들이 다 되나요? 네, 여기 있는 거 상당 부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 다음에, 아니, 내가 그냥 커스코에서 5, 600불짜리 샀는데 이런 게 다 된단 말이에요? 예, 됩니다. 거의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받아본 질문. 전화기로는 이렇게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테크닉들, 아까 제가 조리개 기술, 셔터 스피드 기술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가, 조리개는 렌즈에 달려 있고요. 셔터는 그 본체 카메라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가 바디와 렌즈가 서로 떼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있는 테크닉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전화기는 그렇지 않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인데 그냥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거 있어요. 렌즈를 누르면 얘가 쭉 이렇게 들락들락 하는 카메라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컴팩트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와 같아요. 그래서 렌즈와 바디가 착탈될 수 있냐, 그러니까 렌즈 착탈식 카메라냐 아니냐, 착탈되는 카메라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카메라는 사진을 못 찍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테크닉들을 구사하기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와이드 앵글은 그 렌즈를 따로 사야 되죠. 네네. 그건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되고, 얼마나 더 넓은 걸로 사고 싶냐. 이게 제일 넓은 게 우리 주변에서 제일 넓어 보이는 게 저거예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있죠. CCTV. 네. 그거는 천장에 이만큼 달려있는데 방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왜곡이 이렇게 둥그렇게 왜곡이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보이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으니까 이제 와이드 앵글 렌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얼마나 넓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다르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질문은 그만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를 앞에다가 두고 공부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가 카메라 사용법하고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야금야금, 그다음에 또는 내가 진짜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질문 있으면은 이제 내가 카메라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질문 있으면 질문도 준비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다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를 만나시면 좋겠고요. 요건 잠깐 마치고 화면 쉐어는 여기서 끄고요. 그리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이 선생님, 네네.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네네. 우리 회원들이 카메라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네. 없으셔도 됩니다. 카메라를 구입할 때, 네. 좀 이렇게 배우신 분한테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어떤 걸 네. 구입해 줄지 한번 네. 인포메이션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게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카메라 종류, 사실 때 뭐 조심하셔야 될 거, 필요 없는 거 안 사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카메라를 갖고 오면은 수업이 더 좋다고 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광고 드릴 게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12월이요? 10월. 죄송합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단풍이 멋지게 드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출발하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요. 여기 가서 도착 1시간 정도 걸릴 거고요. 1시간 약간 안 걸릴 거예요.
걸려서 거기서 사진 찍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테크닉들 몇 개 미션 드려서 재미있게 좀 사진 찍는 시간을 갖고 점심 거기서 드시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카메라 가져오시고요. 그날 카메라 여기 촬영 여행 가는데 카메라가 안 갖고 오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나 집에 카메라 두고 왔다. 사진 찍으러 가면서. 그런 분들 많으니까 가져오시고 광고는 다음 월요일에 또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또 드릴게요. 자, 광고 포함해서 다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질문. 없는 걸로. 제가 오늘도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은 없는 걸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저기 뭐야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화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졸릴까봐 보통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네, 오늘은 준비한 양이 많아서 노래도 못하고 웃겨드리지도 못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발랄하게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시작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갈게요.